반갑습니다. 고득점으로 화학 단순회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학년도 미트디트 13회 예비검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회차는 실제 시험은 아니고 2017학년도를 앞에 두고 시험의 출제 경향성이나 출제 방향 그리고 출제 범위가 다소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마치 모의고사처럼 제시로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때는 당연하겠지만 난이도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 시험과 실제 시험도 꽤나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회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학년도까지는 다소 문제가 좀 어려웠지만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나름 마지막 기회잖아요. 미트가 됐건 PT가 됐건. 그래서 이 시험들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 출제가 됐던 너무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은 좀 배제를 하고 출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좀 수정해서 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의 방향으로 미트가 어느 정도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개념들을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복습하는 데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주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출제 유형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하고 함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닥 상태의 탄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문제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택지에서는 중성자의 개수가 6개가 많으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에 탄소 앞에다가 써놨던 6과 10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주고 있는 거죠.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질량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질문 주고 있었던 중성자 개수하고 바로 원자 번호가 되는 양성자 개수를 합쳐준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중성자 개수는 6개는 맞는 말. 그러니 양성자 개수가 12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아예 안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6개로 고쳐줘야 되겠다. 나머지 전자 배치는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 오비탈 전자 2개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처럼 원자가 전자다라고 했던 부분은 가장 바깥쪽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묻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n값이 가장 높은 오비탈,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되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4개는 맞는 말이지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에서는 상자기성이냐 라고 묻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2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는 서로 방향이 다른 2p 오비탈의 홀 전자 개수가 같은 스핀 방향으로 2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스핀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스핀 방향도 반드시 같아야 되겠다. 홀전자가 어쨌든 존재한다면 그 말은 상자기성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워낙 간단했기 때문에 1번은 더는 자세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림은 질소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N2 분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분자 오비탈 문제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 도표를 일일이 보면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하는 화학종들에 대해서만 바로 선택지를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쭉 넘겨서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3가지 화학종 N2, N2 플러스, N2 마이너스에 대한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전자가 제거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궤도함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라고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주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전자가 제거되거나 전자가 추가되거나 하더라도 절대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기저에 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비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거니라고 했을 때는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던가 혹은 전자체 활동을 바로 비교하고자 할 때는 꼭 이런 단서 조건이 늘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문제를 풀기 앞서서는 N2, N2 플러스, N2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원자과 전자수 합부터 따져놓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 합을 항상 먼저 따져주는 건 분자 오비탈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따져보게 되면 질소 분자는 5개씩 10개, N2 플러스가 됐으니까 전자수 9개, N2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전자수는 11개가 되겠죠.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차수 때문에 그렇죠. 차수를 아래다가 바로 써주게 되면 N2는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3차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가 결합성 오비탈에서 빠졌기 때문에 혹은 반결합성 오비탈의 전자수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하나가 준 것과 하나가 늘어나게 된 것은 둘 모두 다가 바로 그 차수는 2.5차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3차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선택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선의 N2는 반자기성이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앞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 수합이 10개다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호모에 대한 전자 배치가 시그마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모두 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호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번은 맞는 말이 돼주겠고 2번에서는 N2 플러스의 결합 차수는 2.5차다 라고 했던 부분도 이미 확인 같이 해줬던 내용이죠. 3번에서는 결합 길이를 가지고 비교했던 건데 결합 비기의 비교는 어떤가요? 차수를 따져보게 되면 차수는 우리가 N2-가 2.5차 그리고 N2가 3차잖아요. 따라서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결합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결합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 같은 질문에서의 결합 길이를 비교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합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2-가 N2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 자, 4번에서는 1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로 물어봤는데요. 이온 에너지를 비교할 때는 늘 따져주는 거지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N2-라고 했을 때는 N2-는 어디까지 전자가 채워진 거니? 라고 했을 때 바로 반결합성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진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N2라고 했으니까 N2는 위에서도 한번 써봤던 것처럼 바로 시그마 EP를 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제거해주게 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서로 비교해줬을 때 어느 정도 높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반결합성 오비탈 쪽이 더 높아요. 그 말은 전자를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돼주는 이온 에너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높겠니?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결합성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해주는 N2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N2보다 반대로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5번에서는 반결합성 궤도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물어본 건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일일이 개수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이미 앞서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 수합을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그럼 10개보다 더 많은 N2-는 11개고요. 즉 10개 플러스 1개죠. 그리고 N2 플러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개에서 전자수가 되려 하나가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하나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전자가 채워지겠니? 라고 하는 것에만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인 거니까. 따라서 파이피 스타의 전자가 하나가 더 채워져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많다라고 했던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굳이 전자 개수를 세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그마 ES 스타에 있는 전자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반결합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N2-에서는 3개 그리고 N2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2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간단했었죠? 이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린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N2O 분자의 원자 배열 순서는 NN5이다 라고 주고 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왜냐면 전김 성도가 가장 낮은 원자가 중심 원자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질소에다는 무조건 가운데 끼워야 될 거예요.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을 적용하여 이 분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주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루이스 구조를 좀 그려줄 필요는 있겠죠. 자, 질소 원자가 서로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중심 원자인 질소 원자하고 바로 바깥쪽에 있는 주변 원자로에 있는 질소 원자는 바로 둘 다 어쨌든 15족이 되기 때문에 결합선 3개로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주변 원자가 돼주는 바로 질소 원자는 롬페어가 한 쌍 있고 형식 전화가 0이 돼주는 형태로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또한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가 돼주겠고요. 오른쪽으로의 산소는 좀 결합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산소하고는 결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중결합으로 결합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왜냐면 산소는 16쪽이니까 안타깝게도 이중결합으로 연결해주면 옥텟을 초과하게 되다 보니까 단일결합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덕분에 바로 질소 원자는 중심 원자는 혁전화가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전자 하나를 더 가져가게 된 산소는 마이너스 1의 혁전화가 돼주며 바로 롬페어의 개수가 2쌍이 아닌 3쌍으로 표기를 해줘야 옥텟도 만족하는 형태가 돼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루이스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걸 고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1번선 직선형 분자가 맞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그래서 중심 원자에는 롬페어가 없었기 때문에 직선형 분자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었었고요.
이번에서는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존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골격 구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이 되겠고 그 외에 다중 결합에 해당되는 결합들은 전부 다 파이 결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질소들과의 그 결합에 파이 결합이 두 개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 3번선 산소의 형성하나가 0인 거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린 거죠. 산소의 형성하나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4번에서는 모든 원자는 8전자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고요. 중심의 질소는 sp 혼소형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에 대한 질문은 막상은 어떤 질문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니? 라고 하면 1번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번도 5번도 모두가 같은 표현이 되므로 우리가 답은 3번 하나만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했었던 문제죠. 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N3-F-Na 플러스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이 네 가지 이온들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통점은 문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바로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동일한 전자 배치다라고 하는 것은 18쪽의 전자 배치, 즉 네온의 전자 배치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방향은 사실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이온 에너지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가장 기본은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아래쪽의 선택지가 그런 내용을 바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업에서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느냐? 이미 확인됐던 거니까 맞다라고 해두시면 되고 니은번과 디귿번은 아예 묶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의 표현은 우리가 유액전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유액전하는 핵전하에서 가림상수만큼을 빼주게 되는 건데 이 가림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자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핵전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바로 유액전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액전하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돼줄 표현들은 결국은 잡아당겨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온의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해주자라고 한다면 원자 분호가 더 큰 원자의 이온 반지름은 더 작을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양이온일수록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사이즈가 여기서 제일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가장 사이즈가 작겠고요. 그보다는 소듐 양이온의 사이즈가 크겠고요. 그보다는 F-의 사이즈가 더 클 수밖에 없겠고 그보다는 만약에 산소였다면 산소 2-가 되겠지만 산소는 없었으니까 바로 질소 3가 마이너스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에서의 마그네슘 이가 양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디귿번은 맞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죠. 워낙 간단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원리 이해만 해두시고요. 결과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다라고 늘 당부드리는 거예요. 양이온일수록 사이즈가 작고요. 음이온일수록 사이즈가 크다라고 했던 것 꼭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거죠. 4번의 답은 5번이었고 우리는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동액 이원자 분자의 원자 핵 간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R0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일 때 핵 간 거리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거리가 무한대로 멀어져 있다라고 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다라고 하는 그림으로부터 이제로까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게 됐던 바로 그 지점이 R0, 즉 핵 간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R0다라고 하는 핵 간 거리는 다름이 아니라 결합 길이를 뜻하는 게 돼주겠죠. 그리고 결합 길이인 것과 동시에 그 길이에서의 바로 에너지가 얼마만큼 낮아진 것이냐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한테는 결합 에너지로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해지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로까지의 그 차이값이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되겠다.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 주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반서는 아보가드로수 곱하기 이제로는 그 분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순 없겠죠.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뜻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결합 에너지를 뜻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기업반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보가드로수가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혹은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결합을 끈 데 필요한 에너지 혹은 안정화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모두가 다 1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1몰계 기준에서의 에너지 차이값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음에서는 I0는 F2가 CL2보다 작은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작은 것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그 이유는 즉슨 결국 핵 간 거리다라고 했던 부분은 누구의 비례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원자 반지름의 비례가 되겠죠.
특히나 다음과 같이 단일 결합이다라고 한다면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핵간거리는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덕분에 니은번은 맞다. 마지막 디귿번 핵간거리가 R1에서 분자의 쌍자모트는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예 맞을 수가 없겠죠. R제로뿐만이 아니라 R1이 됐건 혹은 그보다 더 멀건 어느 지점이 됐던지 간에 결국은 동의 기원자 분자예요. 서로 동일한 원자들 간에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능력이 동일하다. 즉 따라서 우리가 바로 전김성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쌍극자 모멘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는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죠.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물질 X의 상 그림을 그림란은 서로 다른 압력 A와 B에서 일정량의 X에 대해 얻어지는 가해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림이 꽤나 좀 복잡하죠. 일단 왼쪽 가에서는 온도가 제시가 됐던 온도가 바로 T1에서부터 T2 사이에 해당되는 온도 범위에 있어서의 상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었던 바로 열 공급량에 따른 개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었던 이 그래프는 가해곡선으로서 그 온도 범위가 T 이니셜이라고 하는 온도로부터 지금 이 온도는 T1과 T2 사이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T2까지의 온도 범위로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최소한은 어쨌든 T2보다는 낮은 온도 범위로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곡선을 통해서는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 압력이 PA라고 하는 압력 조건 혹은 PB라고 하는 압력 조건 두 가지 압력 조건에 대해서 가해곡선을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압력 범위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압력 범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부분에 가장 키워드가 될 부분은 바로 가해곡선의 기울기예요. 이 가해곡선에서의 기울기다라고 할 부분은 어떤 게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 이 기울기는 바로 비열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의 반비례가 되는 것이 곧 바로 비열이 되어주기 때문에 비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 비교가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밑에 주어져 있었던 정보로부터 기울기를 이제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울기는 그럼 누가 가장 완만하겠니라고 했을 때는 비열이 가장 큰 액체상이 우리가 바로 가장 완만하겠고요. 그보다는 바로 고체상이 조금은 더 우리가 가파르게 되겠고 그보다 가장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체상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질상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 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색깔을 좀 구별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리가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액체상에 대한 것은 빨간색으로 가운데 있는 고체상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까요? 뭐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기체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었던 PA 압력에서의 바로 가해곡선은 사실은 상전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되는 따라서 다음 같은 물질 상태는 계속 기체 상태로서 상전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었던 나머지 상전이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 가해곡선에서의 그래프로부터는 상전이가 한번 일어나는데 어떻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니? 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작이 바로 T 이니셜이라는 온도로부터 시작을 한 건 맞는데 그때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체 상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상전이를 통해서 가장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는 바로 액체상을 뜻하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용융되는 과정에서의 상전이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압력을 찾아주자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의 가의 상 그림의 도표로부터 우리는 늘 모든 해석의 기준의 출발점은 바로 삼중점이잖아요. 그럼 삼중점에 해당되는 압력으로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기체 상태로서 상전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은 이 삼중점의 압력보다는 아래쪽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굉장히 넓어진 온도 범위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은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를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바로 PA라고 했던 그 압력의 범위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준점으로 삼아줄 부분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는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삼중점 위치에다 좀 표현을 갖다 써보게 되면 이 자리가 삼중점에서의 압력이잖아요. 자,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최소한은 우리가 그 압력이 삼중점을 지나가게 되는 압력보다는 다소 낮은 압력 쪽으로 조건을 둬야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PA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고, PB는 어떻게 될까? PB는 최소한 적어도 고체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액체 상태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액체 상태까지 가준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에서 보게 되면 이 상도표에서 우리는 어떤 걸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니라고 하면, 지금 다음과 같은 압력, 위치라고 한다면 이 끝점에서, 즉 액체상과 기체상의 증말 곡선의 이 끝점에 살짝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적어도 이 압력보다는 더 높은 쪽에 바로 PB라고 하는 압력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다소 높은 조건이 있어줘야지만 고체에서 바로 액체로의 상전이만 주어진 온도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 온도라고 했던 것, 즉 시작하게 되는 T 이니셜이라고 하는 온도가 그럼 T1에서부터 시작하겠니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순 없겠죠. 만약에 설령 그렇게까지 맞춰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T 이니셜이 T1이라고 하는 아예 온도까지로 맞춰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예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살던 그 A의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거의 밑바닥까지,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가지고 봐주게 되면, 그러면 기체상으로서는 절대로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압력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 온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예 어떤 온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 TI라고 했던 T 이니셜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T1으로 읽어주고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왜냐면 덕분에 우리는 고체상으로부터 상전이가 시작되는 것들을 온도에서 바로 읽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그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중간의 시점에 가게 된다면, 나서 그 중간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늘 삼중점 기준에서 읽어주는 게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나서 삼중점 기준에서의 온도를 기점으로 보자라고 하면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온도는 삼중점의 온도보다는 좀 낮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서의 그래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서 우리가 가열 곡선에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온도가 있잖아요. 요 온도 지점에 해당되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멜팅 포인트가 될 건데, 어느 점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멜팅 포인트의 온도는 누가 비교했을 때, 삼중점의 온도와 비교해 줬을 때 그 온도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낮은 온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도표 그림에서 같이 확인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범위들을 다 같이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나머지 A점, B점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던 부분들은 왜 물어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고요. 1번에서는 TI라고 했던 T 이니셜의 온도는 삼중점의 온도보다는 어쨌든 일단 낮다라고 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아예 최대한 낮춰보자라고 한다면 T1까지도 우리가 온도를 낮춰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기본은 어쨌든 바로 삼중점의 온도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 1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에서는 그러면 PA는 PB보다는 낮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로 PA라고 하는 압력에서는 오로지 기체 상태로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삼중점의 압력보다는 낮은 압력 조건이 돼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해당되는 압력이 PB보다는 PA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는 B보다 낮다. 2번도 맞는 말. 3번에서는 그러면 PB에서라고 하는 그 B 압력에서 녹는 점은 T 이니셜보다도 높은 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T 이니셜에 해당되는 온도보다도 바로 PB에서의 녹는 점이라고 했던 건데, 그렇죠. 녹는 점이 이미 우리가 위에서 그래프에서부터 오른쪽의 가열곡선 그래프에서부터 찾아서 볼 수가 있었던 거지만, 적어도 분명히 T 이니셜의 온도보다는 녹는 점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3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 4번에서는 그러면 엔트로피를 A하고 B를 가지고 비교로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도 쉽게 비교가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라고 하면 A점이다라고 했던 그 상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체 상태였던 거고요. 그리고 B점의 상태라고 했던 것은 바로 액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엔트로피를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엔트로피는 어때요?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는 당연히 높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에서의 엔트로피가 B에서의 엔트로피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기체상에 해당되는 엔트로피가 바로 액체상에 해당되는 엔트로피보다도 당연히 높다라고 가져갔어야 돼요. 따라서 4번이 틀린 거구나. 맞아, 5번에서는 X의 녹는 점은 압력이 높을수록 낮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어떤 걸 가지고 질문 준 거니? 라고 하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요음곡선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질문 준 거죠. 다음같이 요음곡선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였어요. 따라서 5번에서는 다음같이 기울기가 왼쪽으로 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5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죠.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출제가 될 때도 이렇게 자료 해석을 꼼꼼하게 가져가야지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배점이 다소 높게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온도가 각각 T1과 T2일 때 어떤 기체 1몰에 대하여 압력에 따른 압축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인자 썼을 때 보통 RT분의 PV로 그냥 쓰진 않고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기체 1몰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분모에 1몰 곱하기 RT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예 다음같이 쓰기도 하죠. VM이야라고 하는 형태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체 1몰 기준에서 우리가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표기 방법 하나 더 같이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온도를 가지고 하나의 종류 기체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는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늘 가장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들은 결국은 바로 압축인자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압축인자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 압축인자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상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실제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의 부피, 이상기체로서 움직이는 부피 공간보다 실제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압축인자 값은 1보다 큰 거고요. 그 말은 반발이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가 되겠고 이 비율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상기체 움직이는 공간보다도 주어진 압력에서 실제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은 더 작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인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벽을 세게 못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바로 이상기체 같은 거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주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온도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도 더 압축인자 1에 유사하게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로부터 우리는 즉 압축인자 값이 1에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이상기체와 유사하더라. 이상기체에 유사한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이 돼주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T1과 T2를 먼저 미지수로 준 거니까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T1이 T2보다 높은 온도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내용들 말고도 A점, B점, 점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질문들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지 같이 아래 선택지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T2보다 T1에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동을 보인다라고 질문 주고 있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압축인자 1에 더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상기체와 유사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기업번은 맞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니은번서는 그 결과로서 T1과 T2 비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묻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니은번도 마찬가지로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디귿번서는 결국 양적 관계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한테는 다음같이 부피를 A점과 B점에 대해서 비교로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는 일단은 압력의 변수가 돼줄 수 있겠죠. 온도는 서로 동일하게 T2라고 하는 온도 기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몰수는 1몰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로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변수가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부피에 대한 변수가 돼줄 수 있을 부분은 바로 압력이 돼주겠고 압력에는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압력은 각각 200대 400 따라서 반비례로 가져가 주게 되면 2대 1이 돼주겠죠.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압축인자도 변수가 될 건데 압축인자는 그대로 비례가 되다 보니까 압축인자 힘이 써져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압축인자는 바로 PV는 압축인자 곱하기 nRT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하고 압축인자는 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5와 0.75니까 4분의 2 대 4분의 3 비율상 보게 되면 바로 A 대 B는 2 대 3이 돼주겠죠. 따라서 압축인자에 대한 부분은 2 대 3 갖다가 그대로 써주고 비례관계니까 그대로 곱으로 비율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그 값은 4 대 3이 돼주므로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다 맞는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꽤 간단했었죠? 자, 7번의 답은 7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8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액체 A와 액체 B의 혼합 용해에서 B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과 전체 증기압을 실선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건데, 직선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 직선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용액의 증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A의 액체상의 몰 분율과 그 주어진 온도에서의 A의 순수한 증기압 더하기 바로 B의 액체상에서의 몰 분율 곱하기 B의 순수한 증기압에 대한 곱을 더해준 것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라우레 법칙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라우레 법칙이 성립되는 용액을 우리는 어떤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라우레 법칙이 성립되는 용액을 우리는 이상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꽤나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지금처럼 계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각각 순수한 증기압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겠죠. 보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쭉 오른쪽으로 연결해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증기압을 놓고 비교로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B의 몰 분율이 0이다라고 했으면 그건 A만 있다는 얘기가 돼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순수한 증기압이 70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A의 증기압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B의 몰 분율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B의 순수한 증기압이 바로 2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순수한 증기압이 70대 20으로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우리한테 인력에 대한 비교를 즉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 보면서 문제 나머지 이어서 풀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바로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혼합용액은 이상용액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수한 액체에 비해 증기압이 20토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를 제대로 읽어줬는지 자료 해석을 다시 한번 점검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의 정보들로부터 순수한 증기압이 A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따져보게 되면 인력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인력은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해 줬을 때 A하고 B를 놓고 비교해 줬을 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순수한 증기압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증발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3번도 맞다라고 읽어주시면 그만이겠죠. 순수한 증기압으로부터 비교를 할 수 있겠다. 나머지 4번, 5번이 결국 계산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밑에다가 계산을 쓰면서 바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라우레 법칙이 성립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묻고 있었던 거니까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식만 그대로 작성해 보면 될 건데요. A의 바로 액체상의 몰수가 2몰, 액체상의 B의 몰수가 3몰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A의 바로 몰 분율은 5분의 2가 돼주는 0.4가 되겠죠. 따라서 몰 분율 0.4 곱하기 A의 순수한 증기압 70 플러스 B에 해당되는 몰 분율은 그러면 0.6이 돼주겠고 곱하기 순수한 B에 해당되는 증기압은 20. 따라서 28과 12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 합은 50이 아니고요. 40이라고 해줘야 되겠고,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주겠죠. 5번에서는 B의 몰 분율이 반대로 0.4라고 했을 때 증기상에서 B의 몰 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계산식으로만 다시 한번 점검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B의 몰 분율이 0.4라고 줬다는 건 바로 A의 몰 분율이 0.6인 것을 뜻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A의 몰 분율은 0.6이고요. 순수한 증기압은 70이 돼주겠고, B의 몰 분율은 0.4가 돼주겠고, B의 순수한 증기압은 20이 돼주므로 그 가까이 값들이 바로 42하고 8이 돼주겠죠. 그럼 전체는 50이 돼주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기체상에 해당되는 몰 분율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합을 해준 50분의 42가 돼주겠고, B를 가지고 질문 준 거니까요. B는 합이 돼주는 50분의 8이 돼줄 텐데 위에다가 그냥 2배씩 해주면 더 빠르겠죠. 2배를 해주고 2배를 해주게 된다면 2배 해주고 2배를 해주게 된다면 그럼 100분의 16 왼쪽에서는 100분의 84가 돼주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0.84, 0.16이 돼주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풀어줄 수 있겠죠. 8번의 답은 4번의 라우레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화합물 A가 B와 C로 분해되는 반응식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림 반응물과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부분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상태 1, 평형 상태 1, 초기 상태 2, 평형 상태 2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단수 조건을 마지막에 넣어줬는데 어쨌든 온도하고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온도, 부피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니까 결국 우리한테 압력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부분은 꽤나 단순하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체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몰수가 압력에 비례가 되는 거니까요. 온도하고 부피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봤더니 초기 상태 1에서는 A가 4기압으로 있고 BC는 0기압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평형 상태 1에 도달하면서는 A는 2기압이 줄어들었고 B기압은 1기압이 늘었고 C도 1기압이 늘었어요. 그 말로부터 일단은 계수를 먼저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계수를 따져주게 되면 A는 우리가 2기압이 줄어들었고 B는 1기압이 늘어났고 C도 1기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계수의 B가 2대 1대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 그리고 B는 1, 그리고 어차피 C에 대한 계수는 1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응식이 되주겠고요. 이 말은 기체상에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현재 평형 상태 1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니까 일단은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KP, 물론 이 경우에는 뭐 입자수 변화 없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KP가 됐던 KC가 됐던 다 동일한 값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평형 상태의 분압이 주어져 있었으므로 반응물인 A 압력은 2기압, 계수가 2니까 2의 제곱, 그리고 생성물은 둘 다 각각 1기압씩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서는 B를 첨가를 해줬기 때문에 평형 이동에 대한 질문을 줄 수가 있을 텐데 B 첨가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은 B 압력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성물을 첨가해 줬으니까 평형 이동 방향은 쉽게 예측이 되겠죠. 우리는 따라서 입자수를 감소시키 역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B 입자수를 감소시켜주는 방향.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 주겠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해석이 돼주겠고요. A하고 B하고 C에 해당되는 두 번째 평형 상태에 해당되는 분압들은 평형 상수식에 넣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구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선택지를 봤더니 기억번은 A, B의 개수가 뒤집혀 있어야 되겠죠. 2대 1이라고 줘줘야 되겠고 평형 상수도 0.5는 아닌 거잖아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계산하더라도 무조건 그 평형 상수 값은 4분의 1, 0.25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D급번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는 건데 물론 우리는 2.4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빠르게 답을 낸다면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바로 답은 3번이지만 확인하는 정도는 바로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산 어떻게 하자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옆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A의 분압은 2기압보다는 개수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평형 상수식에 그대로 넣어보자라고 하면 그대로 옮겨갖고 그냥 써주면 그만이겠죠. A는 개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변화량을 X라고 얘기해 줬을 때 2 플러스 2X만큼 늘어나게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제곱으로서 평형 상태의 분압을 B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2기압이라고 했던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X만큼 개수만큼 줄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C도 우리가 1기압에서 X만큼 줄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분모에 썼던 2를 앞으로 묶어가지고 빼주게 되면 양쪽 2의 제곱과 서로 같이 지워져요. 그럼 분모에 썼던 1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양쪽에 서로 X의 제곱이 지워지게 되겠고요. 그 결과로 남게 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써보자라고 한다면 남게 되는 것들은 바로 5X 정도가 될 거예요. 우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5X가 되고요. 좌변에 있었던 1을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2 빼기 1이 돼주기 때문에 5x는 곧 바로 1이 돼줍니다. 따라서 덕분에 x값은 0.2가 돼주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분압은 2.4기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돼주겠죠. 계산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식을 써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의 답은 3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다음에 우리가 평형 이동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계산까지도 반드시 복습으로 연습은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씨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열화학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표준 생성 잔여지가 눈에 띄네요. 표준 생성 잔여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거의 정의가 비슷하잖아요. 표준 생성 엔탈피랑 거의 정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할 때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 아래는 표준 엔트로피, 그 아래는 표준 연소 엔탈피가 보여지네요.
탄소 화물에 관련된 부분들에 항상 연소 엔탈피가 등장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같은 내용들도 같이 떠올려 줄 필요는 있긴 하겠죠.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 연소 엔탈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흑연에 대한 연소 엔탈피도 CO2고 탄소 고체 다이아몬드도 CO2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탄소 고체 흑연이 안정화 원소가 되주므로 이 왼쪽에 있었던 연소 엔탈피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393.5kJ에 해당되는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니? 라고 하면 이 값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누구에 해당되는? 바로 CO2 기체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말고는 다른 것들은 딱히 우리가 더 떠올려서 봐줄 만한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 값들을 가지고 탄소 고체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흑연으로부터 탄소 고체 흑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반응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연소 엔탈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죠. 둘 다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잖아요. 우리한테는 CO2 기체가 된다라고 하는 연소 생성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흑연이 연소가 되는 것과 바로 다이아몬드가 연소가 되는 것은 똑같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393.5kJ에 해당되는 건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395.4kJ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를 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볼을 반대로 더해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반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반응 엔탈피라고 하게 되면 그 반응 엔탈피는 플러스 1.9kJ이 되는 건데 이 값이 곧 바로 어떤 의미가 되더라? 그렇죠. 바로 우리한테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 원소로부터 고체 다이아몬드가 생겨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 고체,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된다라고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로 해석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했던 건데 그 두 가지는 먼저 다음같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생성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생성 에너지가 있었던 거니까 델타 G노트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델타 G노트는 아주 쉽죠. 생성물의 우리가 표준 생성 자에너지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에너지를 빼주면 되는데 안정 원소니까 0이었어요. 따라서 플러스 우리가 바로 2.9kJ. 근데 이 값은 이 반응에 해당되는 바로 1.9kJ를 가지고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델타 G노트에 대한 정의대로 써보자라고 하면 델타 G노트가 바로 플러스 1.9kJ였고요. 마이너스 온도는 우리한테 현재 298켈빈 줬으니까 298켈빈 곱하기 델타 S노트라고 하게 되는 정의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 반에 대한 델타 S노트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아래쪽에 미지수로 가라고 줬지만 그 해당되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델타 S노트를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 델타 S노트는 따라서 생성물에 해당되는 2.4에서 누구를 빼주는 가라고 하는 값을 빼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값은 위에 주어진 결과로부터도 얻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1.9를 넘겨주게 되면 그 차이 값은 1이 되겠고요. 다만 킬로줄 단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줄 단위로 바꿔서 얘기해주게 되면 1000줄이 될 거예요. 다만 그 1000줄을 그러면 누구로 나눠준다면 바로 마이너스 298. 따라서 298로 나눠주고 부호만 앞에다가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차이 값은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게 된다면 누가 더 큰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생성물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의 표준 엔트로피 2.4에서 가에 대한 값을 빼준 그 결과가 음수값이 되므로 빼주게 되는 가에 대한 값이 2.4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래쪽에 설명으로 옳은 걸 인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기업부에서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물어봤던 질문은 이미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줬던 내용이 되겠고요. 1번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1.9kJ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위에서 먼저 같이 확인해줬던 게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도 니은번도 모두 다 맞는 말이었고 마지막 디귿번 가는 2.4보다 작은 거냐라고 했는데 작은 게 아니죠. 2.4보다는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풀으시면 될 텐데 자 넘어가기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는 없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앞서처럼 사실상 우리가 델타 S노트를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낸다라고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낸다라고 했던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두가 계속 연결이 되는 그 형태들이 흔히 4면체 구조로 계속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바로 그물형 공유성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물형 공유성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결합으로 밀도가 대단히 높은 형태로서 주어져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탄소고체 흑연은 어때요? 판성의 구조가 되겠고 그 판끼리는 분자간 인력으로 붙들고 있는 일종의 판의 형태로서 우리가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얼기설기 조금 풀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질서도 자체가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짜임새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 자체는 즉 무질서한 정도 자체는 판상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디귿번은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답을 빠르게도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연력화 문제들을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브롬이나 리튬과 브롬이나 포타슘의 용해 엔탈피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문제들은 일단 실험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용해 엔탈피라고 했으니까 녹여졌을 때 열량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개의 단열 용기를 준비하고요. 그 단열 용기다라고 하는 게 곧 바로 열량계를 뜻하는 게 되겠죠. 단열 용기라고 하는 건 열량계. 근데 이 열량계 어떤 게 될까요? 보통 이렇게 용해 엔탈피라고 하게 되는 수익상에서의 우리가 흔히 열량계라고 하게 되면 커피컵 열량계 혹은 스티로폼 열량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열량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는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나름의 좀 특징이 있죠. 이 스티로폼 열량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계에서의 열의 출입을 어떤 걸 알 수가 있겠니라고 하면 압력 결정할 때 열의 출입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게 곧 바로 델타 H로 해석이 가능해지겠지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QP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 QP라고 하는 것이 열량계 QP라고 한다면 주의점은 그 열량계의 QP는 누구와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계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에너지 변화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값을 크기가 서로 같되 바로 부호는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열량계에 해당되는 열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게 될 건데요. 그게 꽤나 좀 중요하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량계에 해당되는 열량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한 거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공식은 어려운 게 없어요. 비열 곱하기 바로 질량 곱하기 델타 T. 이 모든 정보들은 당연히 열량계에 해당되는 정보들만 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하지만 다음 같은 스티로폼 열량계에서는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없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계하고 주위에 해당되는 즉 계와 열량계라고 하게 되는 주위에 해당되는 구별이 어려워요.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열과 질량과 델타 T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 열량 계산은 어떤 걸 가지고 계산해 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열량계만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계하고 주위를 즉 열량계를 모두 합쳐 가지고 계산해 준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특히나 주의점 바로 요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열량계 문제는 틀릴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도씨에서의 물 100g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에서는 과정가의 용기에다가 브롬이나 리튬 8.7g 0.1몰과 브롬이나 포타슘 11.9g 0.1몰을 각각 넣어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온도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다 과정에서는 과정 나의 용액 각각에 대해서 온도가 일정해진 후에 온도를 기록한다. 기록한다라고 했으니까 실험 결과를 봐야 되겠죠. 과정 다에서는 LIBR 즉 브롬이나 리튬 수용액과 브롬이나 포타슘 수용액의 각각의 온도가 30.7도씨하고 15.7도씨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시작이 되는 온도는 분명히 20도씨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한쪽은 온도가 올라갔고 다른 한쪽 온도가 내려가게 된 거죠.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쪽과 온도가 내려가는 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은 녹이면서 열을 주위로 내놓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즉 발열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됐어요? 흡열 과정으로 용해되는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LIBR의 용해 엔탈피를 물어봤었는데요. 이 용해 엔탈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량계에서의 열량 변화를 먼저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강조를 했던 바대로 질량이다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쓰고 있었던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108.7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용매인 바로 물의 질량, 우리가 바로 100. 용매이자 우리가 바로 열량계 안에 들어있었던 물의 질량이 되주겠죠. 거기다가 용질이 돼주는 브롬이나 리튬에 해당되는 질량이 8.7g이었어요. 따라서 그 질량을 더해준 질량에다가 바로 비율로 제시가 되어 있던 게 4.2. 그리고 그 4.2에 해당되는 건 수용이 됐건 순수한 물이 됐건 비율은 다 동일하게 보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였죠.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라고 했냐면 브롬이나 리튬을 녹여줬을 때 온도가 낮은 온도가 30.7도씨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건 낮은 온도 30.7도씨에서 처음 온도 20.0도씨를 빼주게 된 거겠죠. 그러면 그 온도 변화량만큼 열량계가 흡수한 열량을 우리는 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만큼 우리가 열량계가 흡수했던 열량은 바로 걔가 용해가 되면서 열을 방출했던 열의 크기랑 같은 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건데 왜 0.1로 나눠준 거니? 라고 하는 게 눈에 띄죠. 이 부분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만큼 자세히 본 겁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용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 LIBR이 0.1몰이 녹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름이 나와 있게 되면 그 이름의 주체가 되는 녀석이 얼마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하면 1몰 기준에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몰 기준을 쓰려고 하면 해당되는 그 질량, 바로 브롬이나 리튬의 8.7g에 해당되는 몰수가 0.1몰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왜 줬느냐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해당되는 우리가 열량계로부터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열량 크기를 누구로 나눠줘야 0.1몰로 나눠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단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 바로 줄포몰로 나오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기업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업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질문 주고 있었던 거죠. 다음과 같이 브롬이나 리튬이 녹게 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 발열 과정으로 우리가 용해가 된다면 그럼 브롬이나 포타슘은 어떻겠니? 라고 질문 주는 건데 반대로 온도가 내려간 거잖아요.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했던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가 될까?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흡열 과정으로 진행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반대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번, 용해 엔트로피는 0보다 작을 거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아예 안 맞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용해되는 반응식으로 작성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KBR이 됐건 혹은 LIBR이 됐건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온성 화합물을 물에 넣어줘가지고 녹여준다라고 하게 되는 그 과정은 고체상이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양이온의 수액상과 그리고 우리가 음이온의 수액상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섞여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덕분에 입자수가 증가가 되고요. 거기다가 고체상이 아닌 수액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용해되는 과정에서는 웬만한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엔트로피 변화를 따져봤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거의 대부분 증가되는 변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틀렸지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답은 4번, 기업번, 니은번만 맞다라고 풀으시면 되겠네요. 11번은 여러분들이 열량계에서 열량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만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어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응물 A가 생성물 P로 변환되는 반응에 대하여 그림과 나는 100켈빈과 200켈빈에서 각각 농도 A와 농도 A분의 1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왼쪽의 가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얻을 만한 정보가 별로 없죠. 왜냐면 곡선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 해당되는 두 가지의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 관계가 반감기를 읽어볼 수 있는 정보들은 아예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로부터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부터는 좀 읽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가장 중요했던 건 늘 반차수부터 읽어주는 거다라고 했던 건데 농도분의 1과 바로 시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했냐면 비례관계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도분의 1이 시간과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바로 그 차수가 이 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속도상수를 정리로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속도상수는 어차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직선의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가 우리한테는 곧 바로 속도상수를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기울기를 우리가 비교로 보자면 기울기는 어때요? 다음과 같이 x축 분의 y축에 해당되는 바로 그 변화량에 대한 걸 가지고 비율로서 우리가 따져보면 될 건데 똑같이 y축에서 우리가 1.25로부터 우리가 5.0까지의 y축의 변화량은 3.75가 되겠고요. x축으로는 10 아니면 20으로 더 큰 숫자, 2배가 더 큰 숫자로 나눠주는 게 100켈빈이 돼주기 때문에 속도 상수에 대한 비율 관계로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 비율 관계는 바로 2대 1이 돼주겠죠. 특히나 이게 중요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음같이 우리가 바로 속도 상수의 비율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 두 가지 정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활성화제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활성화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상수의 온도 전선에 해당되는 바로 RNC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식을 빼가지고 정리를 써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ln 속도 상수가 증가되는 비율, 따라서 1분의 2의 비율만큼 증가라고 했던 것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에다가 곱하기 온도, 우리가 역수로서 써주면 되겠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준다라고 했던 것, 200분의 1 빼기 우리가 바로 100분의 1. 따라서 통분해서 넘겨주게 되면 간단하게 활성화 에너지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라고 할래? 라고 하면 200R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ln 2 곱하기 바로 200R이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 에너지 단위는 줄퍼몰 단위로 작성이 되주겠죠. 왜냐면 R값에 해당되는 단위가 줄퍼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단위를 주의 좀 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초기 농도가 1.25예요. 1.25는 우리가 역수가 1.25이고 5도 역수가 우리가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게 되면 초기 농도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초기 농도를 따져보자라고 하게 되면 뒤집어 주게 되면 4분의 5를 뒤집어 준 거니까 5분의 4, 0.8이 되겠죠. 그리고 5를 다시 한번 뒤집어 주게 되면 0.2몰 농도예요. 자, 따라서 우리한테는 사실상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10초다라고 하는 것과 20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그 시간들이 바로 반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고요. 0.8에서 절반이면 0.4, 다시 한번 절반이면 0.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의 반으로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시간이 10초와 20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라도 우리한테 10초, 20초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들에 대한 의미들은 각각 어떤 시간들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각각 200켈빈과 100켈빈에서의 절반까지 줄어들 때 걸린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4분의 1배까지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확인하면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서는 반응차수가 2차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은 이미 맞는 말이었었고요. 니은번서는 그냥 속도상수 정도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네요. 200켈빈의 속도상수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그냥 기울기 정도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X축의 변화량이 10이었었고 Y축의 변화량이 0.375였던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3.75가 됐던 거죠. 따라서 3.75가 됐던 거니까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줬던 이 값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속도상수 K값이 돼주겠고 2차가 되는 거니까 단위까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마지막 디귿번, 활성화제는 그러면 ln 2 곱하기 8.31 곱하기 200이 맞느냐? 네, 이미 맞는 말이었었죠. 우리가 위해서 전부 다 구해줬었다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사실상 시간에 대한 부분, 반감기냐 혹은 4분의 1 반감기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자, 12번의 답은 7번이었었고요. 우리는 13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산화질소의 분해 과정에 대해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이며 사전평형 근사법을 적용한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는 K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반드시 전체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반응을 반드시 꼭 작성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같은 우리가 바로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게 전체 반응식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쓴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전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는 느린 단계의 반응 속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돼주기 때문에 전체 반응 속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같이 사전평형 근사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라고 늘 출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가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 반응식부터 먼저 작성해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NO가 N2O2가 된다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이 생성물은 두 번째 단계에서 반응물로 소진이 돼주는 바로 중간체로서 작용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N2O2가 H2랑 반응을 해서 N2O와 수증기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N2O는 다시 한번 반응물로서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간체로서 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소기체랑 반응하게 되면서 질소기체 분자하고 바로 수증기 분자를 만들게 되네요. 따라서 전체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는 두 개의 NO가 물질 상태는 따로 안 쓰도록 할게요. 전부 다 기체라서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줘서 그 결과로서 누가 만들어지는 바로 N2 기체하고 우리는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전체 반응식에 대한 내용이 되주겠고요. 이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K로 쓰자라고 했던 거니까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보자라고 하면 전체 반응 속도는 그러면 속도 상수 K 곱하기 우리가 반응물이 돼주는 NO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M차, 아직 모르는 거죠. H2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N차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미 위에서 제시를 했던 바대로 이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는 결국 두 번째 단계 반응 속도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 반응 속도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랑 같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전평형 근사법을 쓸 건데 위에다가 바로 표시해보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N2O2에 대해서는 개수가 1인 거니까 우리는 바로 1차로서 곱하기 더하기니까요. 서로 충돌해서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H2에 대해서도 개수가 1이니까 1차로서 바로 K2를 곱해준 것이 두 번째 단계 반응 속도가 되겠고, 그 앞 단계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서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빠른 평형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개수가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에 NO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해당되는 농도의 제곱으로, 그리고 K1을 곱해준 정반응 속도는 마이너스 K-1이라고 했던 역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KN2O2라고 하게 되는 중간체의 농도의 개수가 1이므로 1차하고 속도가 같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먼저 일단 속도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나눠주게 된다면 K-1분의 K1 곱하기 바로 NO의 제곱은 곧 바로 중간체 농도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중간체의 농도를 그대로 들어다가 그대로 속도 상수까지 묶어가지고 들어다가 어디다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 바로 반응물에 해당되는 중간체 농도 자리에다가 바꿔서 넣어주기만 하면 그만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끌고 오게 되면 NO에 대해서는 그 차수가 몇 차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NO에 대해서는 그 차수가 2차가 돼주겠고 H2에 대해서는 달라질 게 없겠죠? 1차가 돼주겠고, 그리고 속도 상수 K라고 하게 되면 K 값은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 K2 곱하기 첫 번째 단계에 있었던 K-1분의 K1으로 정리를 써볼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항상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의 문제들은 여기까지 작성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이 내용들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이산화질소 1몰이 반응하게 될 때 H2O 1몰이 생성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체 반응식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개수가 바로 2대 2로 반응이 되주므로 그 개수비가 1대 1이 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주겠죠. 따라서 기업번은 맞다라고 하는 것. 전체 반응식은 제대로 작성하고 시작했니? 라고 질문 주고 있는 거고요. 니은번에서는 전체 반응에 대한 차수를 묻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NO에 대해서는 2차, 그리고 H2에 대해서는 1차가 돼주기 때문에 전체 차수는 바로 2 플러스 1차가 돼주는 3차예요. 3차일 때는 농도 두 개를 없애줘야 되겠고 시간으로 나눠줘야지만 속도 상수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수소의 농도를 2배로 해주면 반응 속도가 4배가 증가되는 거냐? 즉 그 2차라고 하는 게 마치 수소 분자인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거잖아요. 누구의 농도를? 바로 일산화질소의 농도를 2배로 높여줄 때 속도가 4배가 빨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바로 디귿번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 기업번, 니은번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반응 메커니즘 문제는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3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3양성자산 H3A는 다음과 같이 해리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해리 반응식을 작성해주고 있고 그 해리 반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리 반응식과 그 반응 각각에 해당되는 평형상수, 산해리 상수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한테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주요 화학종의 농도는 1몰 농도의 H3A 수용액을 가지고 질문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왜냐면 이 수용액에서의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를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바로 주요 화학종이 항상 늘 시작에 가장 핵심이 되더라.
왜냐면 주확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럼 주확종이 다음과 같이 H3A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주확종이 1몰 농도로 있었던 초기 상태로부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주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주반응은 다음과 같이 Ka1이 돼주는 주반응의 평형상수로부터 우리는 평형 상태의 농도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덕분에 따라서 평형상수식에 넣어주게 된다면 근사적으로 풀어가는 게 되겠죠. 왜냐면 정반응 평형상수가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거니까요.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 1몰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몰 농도보다는 사실 줄긴 주는데 근사적으로 그대로 두고 거의 주는 게 없겠다라고 두고 그리고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놓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고 해당되는 x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화학조에 해당되는 농도 즉 주화학조에 해당되는 반응의 평형상수로부터 x값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x값은 곧 바로 H2A-의 농도이자 H 플러스의 농도가 되겠죠. 그 해당되는 농도들이 각각 0.01몰 농도가 돼주겠죠. 0.01몰 농도가 돼주겠죠. 자, 이 해당되는 농도만큼을 그러면 1몰 농도에서 빼주게 되면 그럼 그게 곧 바로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주화학종의 농도가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는 평형상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게 되는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주반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은 순차적으로 각각의 평형상수들이 마이너가 되는 즉 평형상수가 Ka1보다는 작은 평형상수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모든 화학종들의 농도들은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평형상수식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는 같은 국물 안에 H2A- 농도는 0.01몰 농도인 것을 이미 위에서 구해준 바가 있고요. H 플러스의 농도도 0.01몰 농도로 구해진 바가 있는 거죠. 즉 이 농도들을 평형상수식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그럼 다음같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HA2- 농도를 즉 생성물의 농도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Y라고 써보자라고 한다면 Y 곱하기 0.01을 우리가 반응물인 0.01몰 농도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Y에 해당되는 값은 그대로 평형상수값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HA2- 농도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몰 농도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사내리 상수로부터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값은 나머지 세 번째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도 동일하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므로 10의 8제곱몰 농도의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는 HA2- 농도와 H 플러스의 농도 0.01몰 농도는 나머지 Ka3도 동일하게 만족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3-라고 하는 다양성자성 염기의 농도를 Z라고 한다면 그러면 Z 곱하기 바로 생성물이 돼주는 H 플러스의 농도 0.01을 반응물이 돼주는 농도 10의 8제곱으로 나눠준 결과는 10의 12제곱을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0의 8제곱을 넘겨서 곱으로 써주고 0.01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10의 20제곱을 0.01로 나눠주기 때문에 A3- 즉 Z값은 얼마라고 할래? 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은 바로 계산해주게 되면 10의 18몰 농도가 돼주겠죠. 따라서 다음같이 10의 18제곱몰 농도로서 각각에 해당되는 화학중의 모든 농도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론 이 수액상 안에는 나머지 중요한 화학중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누가 했으니라고 하면 바로 OH-예요. OH-는 잘 알고 있는 대로 H 플러스하고 각각 물의 자도연 상수를 동일하게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 0.01몰 농도로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둘에 대한 농도의 곱이 물의 자도연 상수 10의 14제곱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OH-의 농도는 얼마나 되겠니라고 하면 OH-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몰 농도가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구해주면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농도들은 전부 다 확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까라고 하면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물론 이런 문제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암기도 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다양성자성 산수회에서 다양성자산이 주화학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늘 성립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사내리 결과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바로 약염기가 되겠죠. 그 짝염기에 해당되는 농도가 누구랑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K2랑 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외 없이 항상 성립되는 내용이에요. 다음같이 주화학종이 다 양성자산이 돼요. 삼가산이 됐건 이가산이 됐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대로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떤 게 성립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사내리 반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약산의 짝염기, 즉 다양성자성 염기가 돼주는 A3-에 대한 농도는 세 번째 사내리 상수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아니 세 번째 사내리 상수에 해당되는 값보다는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암기를 해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25도시에서 약산 수용액 100ml를 0.1몰 농도의 NaOH 표준용액으로 적정할 때의 이론적인 적정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한 지시약 HIN의 사내리 상수는 pKhIN이 바로 8.4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지시약에 해당되는 pK 값은 잘 안 주지만 일단은 줬으니까 왜 줬는지는 아래쪽에 선택지를 봐야지 우리가 좀 더 확인이 가능하겠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문제가 일단은 뭐 예비검사이기도 하고 난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까지 점으로 콕 찍어서 나타내주고 있기는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그냥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무슨 말이야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수직으로 적정 곡선의 그래프의 모양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증가하게 될 때 그때 지점의 바로 부피가 당량점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당량점은 50ml가 돼주겠고요. 이 당량점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해석이 필요했던 것은 표준용액 0.2몰 농도 강염기를 가지고 사용한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0.2몰 농도 곱하기 당량점이다라고 할 정보는 약산에 해당되는 농도를 모르니까 X몰 농도 그리고 해당되는 부피는 100ml로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미지수의 농도를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미지수로 HA의 약산의 농도는 초기 농도가 0.1몰 농도로 주어져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위에서 첫 번째 문제 첫 줄에 제가 읽을 때도 약간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내리 상수를 가로치고 써놨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해서 사내리 상수를 뭔가 찾으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혹은 사내리 상수를 이용해서 pH를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내리 상수를 읽을 수 있도록 제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게 바로 반당량점이 돼주겠죠. 당량점이 50ml의 절반이 돼주는 25ml 우리가 반당량점만큼 넣어주게 되면 약산을 그에 대한 짜검기로 딱 절반만큼 바꿔준 거잖아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바로 약산과 그의 짜겸기의 양이 서로 동일한 양만큼 존재하게 되므로 따라서 그때 우리가 바로 pH다라고 하게 되는 정보는 꽤 중요하죠. 이 pH가 곧 바로 우리한테는 pK 값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한테는 사내리 상수는 10-4.5제곱이라고 답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외적으로는 바로 100ml까지 당량점 이후에 우리가 강염기 표준용액을 50ml 더 첨가를 줬을 때를 A점으로 찍어놓고 물어보고 있기도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지 나머지들은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이 적정 반응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평형상수를 물어보고 있었던 건데요. 반응식을 잘 보시게 되면 HA가 OHA-, 즉 약산이 강염기랑 반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들 각각은 전부 다 그들의 짝으로 바뀌어지는 반응이죠. 이 반응에 해당되는 실제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약염기가 물을 해리시켜주게 되는 염기의 해리 반응의 역반응이죠. 따라서 KB의 역수가 돼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준 게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KW라고 하는 물의 자동의 상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약산의 사내리 상수 KA와 바로 그의 짝염기에 해당되는 KB의 곱으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덕분에 위아래 우리가 K를 지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KB분의 1로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2번에서는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대로 가장 기본이 돼주는 바로 미지수의 농도를 제대로 찾아줬니?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2번이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고 3번에서는 약산인 HA의 pK 값은 4.5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미 같이 확인이 됐던 거죠. 즉 반당량점일 때 바로 pH를 읽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약산의 사내리 상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됐었고요. 자, 그럼 4번에서 당량점에서의 우리한테 바로 약산과 그의 짝염기의 농도의 비를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농도의 비를 확인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실은 별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어차피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주화학종이 A-예요. 즉 약 염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염기성이 돼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기성에서는 누가 더 많겠니?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다만 이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준 거죠. 즉 이 지시약에 해당되는 pK 값을 활용해 준다면
당량점에서의 pH는 이미 위에서 그래프에서 제시한 대로 8.66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시학에 해당되는 pKhIN에 해당되는 값은 8.4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플러스 로그 우리가 바로 약산과 그의 짜겸기에 대한 비로 핸더슨 방식에 넣어주게 된다면 그럼 다음같이 작성이 가능해지겠고, 따라서 우리는 다음같이 약산과 그의 짜겸기에 바로 비율이 돼주는 지시학에 해당되는 약산과 그 짜겸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반드시 1보다 커야지만 다음같이 pH가 성립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괜히 8.4를 준 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5번입니다. 이 앞서에서의 문제 14번도 마찬가지고 이 1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전까지는 출제가 계속 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 수업을 듣던지 간에 특히 제 수업의 개념 완성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늘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3양성자 산에서 세 번째 산해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A3-의 농도는 KA3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적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당량점까지만 판단하지 말고 당량점이 맞는지를 실제 실험에서 확인할 때는 당점 이후까지 계속 표준 용액을 더 넣어주면서 pH를 측정을 한다. 그럼 그때의 pH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그 질문이 바로 5번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이런 계산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A점같이 당량점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주게 되면 그 얘기는 우리가 바로 당점 이후에서는 더 추가로 넣어주게 되는 표준 용액이 곧 바로 주화학종이 되줘요. 표준 용액이 주화학종이 돼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표준 용액으로 사용했던 녀석은 바로 NaOH, 강염기였죠. 따라서 우리가 NaOH에 해당되는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던 OH-의 몰수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당되는 토탈의 부피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농도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농도는 0.2몰 농도짜리였었고 당량점 이후로 우리는 50ml만큼을 더 추가로 넣어줬기 때문에 다음 같은 몰수를 즉 10mm몰을 우리가 추가로 더 넣어주게 된 거죠. 그때까지 넣어주게 된 토탈의 부피는 바로 100ml였어요. 당점 50ml, 당점 이후 50ml. 그 100ml하고 원래 있었던 용액 약산이 100ml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토탈은 우리가 바로 200ml의 다음같이 강염기가 10mm몰이 들었던 셈이 되겠죠. 따라서 20분의 10. 따라서 그 농도가 0.05몰 농도가 되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pH로 바꿔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pH는 13이 아니죠. pH는 12 플러스 우리가 바로 로그 5가 되겠다. 따라서 5번이 틀렸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15번의 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백금 전극을 사용한 두 반쪽 전지를 옆다리로 연결한 갈바니 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중요했던 단어는 바로 갈바니 전지가 가장 일단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왼쪽 비커에는 Fe3가 양이온과 Fe2가 양이온, 농도가 각각 1몰 농도인 수액 100ml를, 오른쪽 비커에는 셀륨 4가 양이온과 셀륨 3가 양이온의 농도가 각각 1몰 농도인 수액 100ml를 넣었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어쨌든 각각이 수액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쪽 반응들을 이용한 갈바니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비활성 전극이 돼주는 백금 전극을 함께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농도 조건들은 어차피 다들 표준 조건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던 표준 환원 전위를 살펴보니까 셀륨에 대한 게 1.7V 그리고 철에 대한 게 0.77V예요. 가장 먼저 해석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바로 우리는 환원 전위 값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는 셀륨이 환원 전위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 전극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은 산화 전극으로 사용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철로부터 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셀륨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당연하겠지만 이로부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표준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의 전지 전위 값은 표준 전지 전위 값과 같겠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1.7V에서 바로 0.77V를 빼주면 되므로 그 해당되는 값은 0.93V라고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 각각의 환원 전극과 산화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가 1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에는 변화가 없겠니라고 하면 특이점 가운데 하나가 되긴 하겠지만 바로 각각의 전극에 환원 전극이 됐던 산화 전극이 됐던 이 두 전극 모두 다 해당되는 질량은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반응 모두 다가 전부 다 수익상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질량 자체는 일단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들은 문제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5도시에서 이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에서는 전지의 초기 기전력은 0.93V가 많으냐? 네, 가장 먼저 확인해줬던 정보가 되겠죠. 2번에서는 그러면 왼쪽 비커에다 물을 가해서 이온의 농도를 물켜준다면 전지의 기전력은 낮아지는 게 맞겠니? 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맞지가 않겠죠. 왜냐면 왼쪽 비커가 됐건 사실 오른쪽 비커가 됐건 물을 더 첨가해주게 되면 이온의 농도가 묽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지의 기전력이 달라질 거냐? 예, 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감소가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동일하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왼쪽 전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철 전극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철 전극, 즉 산화 전극 쪽을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산화 전극 쪽에 반응 지수를 작성을 해보게 되면 반응 지수는 뭐가 돼요? 산화 반쪽 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작성해 주는 거니까 반응물은 바로 F이가 양윤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생성물은 바로 F이가 3가 양윤이 되겠죠. 문제는 둘 모두가 같은 국물 안에, 같은 비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더 첨가해서 희석을 해주게 되면 즉 둘의 농도가 동일한 비율로 감소가 되는 거지 다른 비율로 감소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Q값 자체의 변화가 없다가 된다는 거죠.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전력에도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3번선 전자는 왼쪽 전극에서 오른쪽 전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찾아줬던 누가 산화 전극이고 누가 환원 전극인지를 갈바니 전지에 맞게 해석으로 질문 준 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4번선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다음 같은 농도의 비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 반응식에 해당되는 반응지수 작성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전체 반응식 양적 관계를 가지고 작성해 본다면 더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주어져 있는 각각의 화학종들의 농도가 얼마로 바뀔지는 우리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은 우리가 분명히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봤었던 거고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F이가 양연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가 분명히 1몰 농도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X만큼 줄어들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개수비가 1대1이었기 때문에 철 3가 양연은 그 1몰 농도에서 X만큼 줄어든 것만큼 증가가 돼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셀륨에 대한 것도 초기 농도는 1몰 농도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1몰 농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환원되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게 되면 환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셀륨 4가 양연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개수비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전부 다 1대1 반응이 돼주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X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X만큼 증가가 돼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는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몰수가 하나씩 동일한지 즉 개수비가 1대1인지 알고 있고 초기 농도가 동일한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실은 평형 상태에 꼭 도달을 하던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던 즉 시간이 경과되어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 경과하여 도달하면 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양만큼 왜냐하면 또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조건을 줬거든요. 농도 조건도.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5번에서는 평형 전후의 오른쪽 비커의 백금 전극의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마저도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결국 각각의 전극에 해당되는 질량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말.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겠죠. 자, 16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이 HNO3라고 하는 질산과 HCl이라고 하는 염산의 혼합 수용에서 용해되는 반응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해서 질산과 HCl이 혼합이 되는 용액을 우리는 왕수라고 불러줍니다. 그 왕수라고 했던 것은 염산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왕수는 보편적으로는 질산은 1이고요. 염산은 3의 비율로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을 1대3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쓰는 게 바로 왕수고요. 이런 왕수는 굉장히 반응성이 떨어지는 금과 같은 금속들조차도 녹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산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반응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반응 1에서는 금이
질산 이온과 반응을 해서 그 결과로 AU3가 양이온, 금3가 양이온이 돼주고요. NO2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화수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주게 되면 계수를 맞춰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자, 산화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금에 대한 것은 산화 상태가 중소니까 0이었겠죠. NO3-에서 질소에 대한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마이너스 2짜리가 3마리가 있고 전체가 마이너스 1이므로 질소에 대한 산화 상태는 바로 플러스 5였죠. 그리고 금은 산화가 돼서 플러스 3이 돼줬고요. 그리고 질소는 NO2가 되면서는 질소의 산화 상태가 산소 2마리만 결합이 되어 있으므로 플러스 4로 환원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산화수가 감소가 된 거잖아요. 환원된 거니까 얼만큼 환원됐니?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환원되면서는 전자를 1만큼 뺏어오게 된 거죠. 따라서 1전자 반응이 돼주겠고 그런 질소 원자가 화학시간에는 하나만 들어있는 거니까 1전자 반응이 진행된 거구나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눈에 바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은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럼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한 산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화수 변화량은 3이었었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금 원자는 하나였으니까 이 반응은 3전자 반응으로 산화 반응이 진행된 거죠.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환원 반쪽 반응식, 즉 환원됐던 질소들에 대한 개수를 3배로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개수를 보라색으로 바꿔서 놓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게. B라고 했던 것은 질산이온에 대한 개수는 3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NO2에 대한 개수는 3으로 그리고 금에 대한 개수는 1로서 작성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게 되면서 3전자만큼 주고받게 되면서 각각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반응물 쪽은 마이너스 1가짜리가 3마리가 있었던 거고요. 생성물 쪽은 플러스 3가짜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양쪽에 전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H+는 몇 개가 필요했겠니? 라고 하는 건데 H+는 6개의 H+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6개 H+가 들어가는 거니까 C가 3이었으므로 즉 H+의 개수는 6이 돼주겠고요. 덕분에 우리는 물 분자의 개수는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 수소 개수 6개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만 생각을 해줘도 충분하겠죠. 그 덕분에 산소의 개수가 생성물 쪽은 2개씩 3개, NO2에 나서 6개하고 뒤쪽에 물 분자의 개수 3개 합쳐지게 되면 산소 원자 개수가 9개로서 반응물 쪽에 있었던 NO3-에서의 개수 3과 동일하게 산소 원자 개수가 맞춰지는 것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까지 반드시 찬찬히 검사를 해주셔야지만 개수를 틀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응투에서는 AU3가 양이온이 4개 Cl-랑 만나서 AuCl4-라고 하게 되는 착화물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배짜리 착물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우리는 반응 1, 2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질문 주는지 바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응 1에서는 균형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A하고 B는 서로 같은 값이 되겠니? 라고 했는데 A는 이미 찾아줬던 거지만 A는 똑같이 벌어서 써놓도록 할게요. A 개수는 1이었었고요. B라고 했던 개수는 NO3-에 대한 개수 3이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같지가 않다. 따라서 기억번은 틀렸다. 닐먼은 NO3-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NO3-가 어떤 역할을 한 거니? 라고 하는 거냐면 환원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환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대쪽에 금을 산화시켜 준 거지 라고 하는 거니까 산화제는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번에서는 반응투에서 AU3가 양이온은 환원된다라고 했는데 산화수가 바뀐 게 없어요. 환원된 것도 아니고 산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되는 게 없다. 즉 그냥 착물을 만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굳이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는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금3가 양이온은 전자쌍을 받게 된 거죠. 즉 따라서 우리가 금3가 양이온, 전이금속 양이온은 루이스 엑시드로 작용해 준 거고요. 그리고 Cl-는 리간드로 작용해주는 루이스 베이스, 염기로 작용해줘서 우리는 리간드로서 결합을 해준 착화물, 4배짜리 착화물을 만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착화물에 대한 것은 배경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구조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 4배짜리 착화물의 구조는 바로 평면사각형 구조가 돼줘야 하겠고요. 그래서 디옵탈의 전자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D8이 돼주겠고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반자기성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반드시 한꺼번에 묶어서 금에 대한 것들까지도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은 11쪽이에요. 11쪽이고요. 산화수가 지금 플러스 3인 거니까 3만큼을 빼주게 되면 덕분에 우리가 디옵탈의 전자수가 8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7번의 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직선형 구조를 갖는 메탈의 리간드 도열 결합이 되어 있는 Ml2 착물에 중심금속 이온 메탈의 디옵탈의 에너지 갈라짐을 결정장 이론을 적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자유금속 이온일 때는 디옵탈 에너지 준위가 모두 동일했지만 착물의 금속 이온이 돼주면서는 디옵탈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달라지게 된 결과로서 가나다 빈칸을 채워줄 수 있겠냐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잘 보면 Z축 방향으로만 리간드가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리간드들 덕분에 갈라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 리간드들과의 바로 반발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그 반발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간은 바로 DZ제곱이 돼주겠죠. 그걸 또 알아볼 수 있는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두 번째 있었던 DXZ예요. Z축에 있는, 즉 축상 오비탈이 아닌 축 사이가 돼준 오비탈 중에 하나가 되는 DXZ가 DXY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Z축과 연관되어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보여주는 거고요. 따라서 나에 들어가야 될 바로 D 오비탈은 DYZ가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은 Z축과 상관이 없는 바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으로 연결된 걸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답은 간단하게 5번이라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큼은 꼭 정리하고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다음같이 2배짜리 선형 척화물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느 경우만 가능한 거니? 라고 하면 11쪽의 금속 양이온만 가능한 거고요. 그 11쪽의 금속 양이온이 어느 경우만 가능한 거니? 라고 하면 플러스 1가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 H 플러스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사주기에 있었던 구리도 함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제가 왜 당부를 드리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개념 완성 때도 늘 당부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보게 되면 그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요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지금 2배짜리 착화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금 플러스 3가일 때는 4배짜리 착화물을 만들겠지만 금이 플러스 1가일 때는 다음 같은 선형의 착화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같이 플러스 1가가 되다 보니까 디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D10이에요. D10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자가 모두 꽉 채워지기 때문에 반자기성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연결해서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놓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색깔입니다. D10이다 보니까 디옵탈 사이의 전자전이는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왜냐면 전자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디옵탈 사이의 전자전이가 안 돼요. DD 전자전이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색깔을 띠겠니라고 했을 때는 색깔을 띠지 못하는 무색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묶어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자라고 하는 거죠. D1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요 내용들까지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K2PtCl6라고 하는 백금 척화합물로부터 두 개의 백금 척화합물이 각각 합성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A, B, C, D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각각의 화학식의 해석을 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보게 되면 A서 백금의 산화 상태를 묻고 있거든요. 그 산화 상태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화학식에 조금 더 표시를 구별해 둘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제일 앞에 있었던 포타슘이에요. 포타슘은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리간드로 결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즉 상대 이온으로 같이 화학식에 묶여져 써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타슘 양이온 두 개를 떼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 착연에 해당되는 전하는 바로 이가 음이온이 되주겠고요. 그리고 그 이가 음이온이 나왔던 이유는 CL이 -1가짜리가 6개가 결합이 되어 있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백금에 대한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바로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에서의 백금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는 게 맞느냐? 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옳은 것은 그냥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갈까요?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려서. 자, 물론 여기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백금의 Cl-1가짜리가 6개가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바로 우리한테 이 척화물에 해당되는 배위수는 6배짜리 8면체 구조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일관대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쌍꺼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환원제를 사용했다라고 한 거니까 환원제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산화 상태를 낮춰주겠다. 이런 환원제를 사용해줘서 즉 이 환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를 하게 되겠죠. 덕분에 우리는 이 백금 착화물이 K2PtCl4로 Cl-2개가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산화 상태는 얼마로 바뀌어 있는 거니? 라고 하면 산화 상태가 플러스 2로 바뀌어져 있는, 덕분에 꽤나 중요하죠. 꽤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 이 착화물은 바로 그 배수가 4짜리가 돼주는 Ci-가 4개 결합을 하고 있고요. 화학식으로 보자라고 하면 상대 이온 포타슘 2개를 떼고 나면 바로 백금의 Cl4 2-가 돼주는 착화물을 만드는 건데, 배수는 일단은 플러스 4배짜리가 돼주겠고요. 그 기하 구조가 앞에서는 팔면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하 구조는 사면체가 아닌 평면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양쪽에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시켜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자기적 성질입니다. 왼쪽에서는 우리가 백금이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금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몇 쪽이에요? 백금은 10쪽이죠. 10쪽에서 플러스 4를 빼주게 되면 디옵탈의 전자수라고 하게 되는 것은 따라서 바로 D6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다음같이 특히나 바로 백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6축에 있는 원소예요. 굉장히 무겁죠. 따라서 리간드 종류에 무관하게 항상 우리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던 겁니다. 상관없이 백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로우스핀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평면사각형 구조를 갖게 되는 백금의 Cl4 2-인 경우에는 디옵탈의 전자수는 산화 상태가 플러스 2였기 때문에 바로 D8의 전자 배치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평면사각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우스핀의 전자 배치, 둘 모두 다가 바로 우리는 반자기성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D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서 일단은 B에서는 백금의 배수는 6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배수는 4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3번의 C에서 쌍꺼 모멘트는 0이 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시스 형태로 물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되겠죠. 왜냐하면 시스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즉 백금 주변에 우리가 암모니아하고 염소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해 줬을 때 양쪽으로 결합이 되는 게 동일한 녀석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바로 암모니아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염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우리가 평면사각형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한쪽으로는 암모니아 결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한쪽으로는 염소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스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김송도는 염소가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염소 쪽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스 형태가 돼주기 때문에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쌍꺼 모멘트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겠고, D는 기하 성체를 가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D에 해당되는 구조는 위에 있는 구조를 카피를 해가지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즉 아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위에 있었던 한 자리 리간드들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틸렌담이라고 해야 되는 두 자리 리간드가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배이원자가 질소로서 연결이 돼주는 두 자리 리간드는 중간이 바로 탄소로 연결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된 셈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로 연결된 바로 두 자리 리간드가 반대쪽으로 트랜스 형태로서 180도로 벌어져가지고 결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시스로만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불가능하겠니라고 하면 기하의 성질체는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B, C, D 모두 다가 공통된 특징이 되겠지만 모두가 다 평면사각형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학성체는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5번 C하고 D에서 백금의 전자 배치는 모두가 다 다음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예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이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는 가장 먼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 가장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6s오비탈의 전자가 남아있는 건 말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6축에 해당되는 우리가 백금이었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는 이 전자부터 떨어져 나갔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남게 되는 전자는 5d 오비탈의 전자 6개가 아니고 5d 오비탈의 전자가 8개가 남아있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만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트 시험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19문항, 즉 디트 기준으로 19문항 혹은 미트 기준으로 16문항 출제되던 것들이 화학으로, 일반화학으로 20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출제가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근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험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실험 문제 꽤 길죠? 천천히 읽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시료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을 해서 분자량을 결정하는 실험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분자량을 결정하게 되는 실험인 거니까 분자량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피하고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주어진 온도 압력이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실험하게 되는 온도 압력을 뜻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온도 압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체 시료에 대한 그러면 부피도 측정을 하고 기체 시료에 대한 질량도 측정을 하고요. 그럼 그에 해당되는 것을 분자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해당되는 온도와 압력과 부피로부터 몰수를 알아낸 걸 가지고 측정된 질량을 통해서 분자량 알아내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주겠죠. 여기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태 방정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험 과정 하나씩 일단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잘 건조된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다. 두 번째 나에서는 가의 플라스크의 액체 시료 끓는 점이 65도씨인 액체 시료를 약 3ml 넣은 후에 입구를 알루미늄 포일로 씌우고 중앙 부분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는다. 왜 그럴까요?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진공 상태의 어떤 이 용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는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안에는 일단은 액체상도 들어있겠지만 바로 공기가 되는 대기 중에 공기도 같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 줘야지 이 부피 공간 안에는 시료 액체상이 기체 상태로 바뀐 것으로만 꽉 채워줄 수 있어야 되므로 구멍을 뚫어주는 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다에서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과정 나의 플라스크를 중탕 비커 안에 고정시켜 주고요. 플라스크의 목이 거의 잠기도록, 그러니까 이 전체가 온도가 골고루 다 올라가서 기체 상태로서 전체가 우리가 전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의 과정에서는 과정 다의 물의 온도를 90도씨까지 올려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가 될까라고 하면 굳이 왜 90도씨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이기 때문에 100도씨까지 올려주면 바깥쪽에 중탕하고 있었던 물이 계속 소모가 되겠고요. 그보다 약간 낮은 온도로 만들어 준 건데 그랬던 나름의 이유는 위에서의 시료가 우리가 준비가 된 시료를 만약에 A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액체 시료 A가 있었는데 이 A의 정상 끓는 점이 65도씨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끓는 점은 아니죠. 사실은 정상 끓는 점이 돼주겠고요.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65도씨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높은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그럼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라고 하면 그 액체상이 전부 다 그 플라스크 안에서 전부 다 기체 상태로 기화가 되겠구나, 증발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걸 다시 한번 말로 써주고 있었어요. 액체 시료를 증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로 써준 거죠. 그리고 증발이 완료되면 이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기체로 바뀌어지면 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말은 다시 해서 우리가 바로 이 해당되는 시료 약 3ml가 전부 다 사라져서 기체 상태로 전부 다 바뀌어서 우린 삼각 플라스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료된 플라스크를 중탕 비커를 꺼낸 다음에 실온으로 다시 식힌 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제거를 하고 바깥쪽 벽에 물기를 닦은 후에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겠대요. 그럼 이때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측정해 주게 되면 이 질량은 즉 우리가 마에서 측정하게 된 질량을 M이라고 해보게 되면 이 질량은 바로 두 가지 질량을 포함하고 있죠. 바로 한 가지는 삼각 플라스크에 해당되는 우리가 질량과 그리고 액체상이 우리가 바로 왜냐면 실온으로 식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 상태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 시료 A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질량을 측정하게 될 건데요. 왜 그럼 이렇게 실온을 낮춰준 거니?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체 상태로서는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꺼낸 다음에 다시 실온으로 낮춰줘가지고 즉 이 플라스크 안에 전체를 전부 다 기체 상태로서 채워진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즉 증발시켜주게 됨으로 인해서는 그 플라스크 안에 있었던 대기 중에 우리가 바로 공기는 제거가 된 거죠. 이 공기는 모두가 다 날아가도록 만들어준 셈이 되겠고요. 그럼 오로지 전부 다 이제는 플라스크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기체 상태의 시료만 있게 된 거니까 그 시료를 우리가 바로 실온으로 낮춰줘서 시료에 해당되는 질량만을 알아내기 위한 게 되겠죠.
물론 이 플라스크 전체의 부피가 곧 시료가 움직일 수 있는 기체 부피가 되기도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바에서는 플라스크 안에 응축된 액체를 이번에 완전히 제거한 후에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한다 라고 했던 게 우리가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즉 A라고 했던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의 부피를 얘기를 해주게 되겠고, 여기다 실험실의 온도하고 대기압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즉 부피, 온도,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겠니라고 하면 해당되는 시료 A에 우리가 바로 몰수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측정이 됐던 바로 질량과 같이 묶어서 따져주게 된다면,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로부터 우리는 목적이 돼주는 A의 몰 질량도 알아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다만 우리한테 나머지 한 가지 더 필요했던 정보 가운데 하나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에요. 그 질량을 빼줘야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래쪽에 어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서 보게 되면 과정 가에서의 질량은 102.010g이라고 주고 있었고요. 과정 마에서의 질량은 102.336g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위에서 먼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했던 거잖아요. 이 질량이 바로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돼주겠고, 그리고 해당되는 질량은 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바로 시료 A에 해당되는 질량을 같이 묶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주게 되면 시료만의 질량이 나와주게 되겠고, 그리고 해당되는 바에서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가 되겠죠. 이건 오타가 되겠네요. 부피는 우리가 304.5ml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은 22도씨 0.993기압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몰수 계산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몰수 계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당연히 질문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문제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었습니다. 1번 과정 라에서는 삼각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은 0.993기압이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기체로 바뀌어져 있고 이 대기 중에서의 바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액체 시루가 전부 다 기체 상태로 바뀌어져 있고 그 기체로 바뀌어져 있는 그 기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건 이 포일을 상대로 두고 바깥쪽과 안쪽에서 서로 밀고 있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 압력은 바로 대기압과 같은 것이 되므로 우리는 0.99기압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과정 마에서는 그러면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게 된다면 시료의 분자량은 더 큰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바로 부피, 온도, 압력 이 세 가지를 통해서는 어떤 걸 먼저 구할 수 있었니라고 하면 몰수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측정된 온도, 그리고 측정된 부피, 그리고 측정된 대기압의 압력으로부터는 1번 압력을 몰았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이 정보로부터는 바로 A라고 했던 시료의 몰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측정한다라고 하게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해당되는 시료의 질량이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료 A에 대한 질량이 닦지 않은 결과로서는 덕분에 더 증가가 돼준 거겠지. 그런데 우리는 질량은 잘 알고 있지만 구하고자 했었던 바로 누구를 고분해주면 몰 질량을 고분해주면 질량이 돼줘야 되므로 몰 질량은 더 큰 값이 돼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죠. 어려웠던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3번에서는 과정바에서 응축된 액체는 시료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플라스크 내부는 전부 다 이제는 시료로 다 바뀌어져 있었고요. 그 상태로부터 다시 상온으로 우리가 응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덕분에 응축된 시료는 바로 액체가 시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에서는 90도씨 0.993기압에서 시료 기체 밀도를 따져볼 수 있겠니라고 했던 건데 따져볼 수 있죠. 이 따져보게 되는 밀도는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온 거니? 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과정 가하고 과정 마에서의 질량을 가지고 작성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바로 기체로서 A에 해당되는 질량, 즉 액체상으로 응축이 됐을 때 측정을 해봤던 질량이 102.3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2.336이라고 했었던 전체 질량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해당되는 질량 가에서 측정했던 102.1을 빼준 거예요. 01을 빼주게 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질량이 다음과 같이 0.316 나오게 됐던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바로 부피라고 했던 것은 플라스크의 부피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304.5ml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곧 바로 기체 시료의 밀도가 되는 게 맞는 거니? 예, 맞는 말이죠. 어쨌든 질량 부피로 나눠준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기체 시료의 밀도를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분자량도 다음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맞게 잘 작성한 건지 확인만 해주면 될 거예요. 보니까 0.326이다라고 준 값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0.326 그리고 뒤에 0.082 그리고 295 그 아래쪽에 0.993 곱하기 0.3045라고 줘져 있었어요. 즉 0.993은 바로 압력이었고요. 그리고 0.3045는 바로 0.3L를 뜻하는 게 되겠죠. 부피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0.082는 바로 R값이 돼주겠죠. 그리고 0.326은 바로 질량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바로 295는 온도 T가 될 거예요. 즉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몰수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몰수는 RT분의 PV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몰수는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질량을 몰제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뒤집어 준 거죠. 역수를 취해주니까 바로 PV분의 RT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 준 거니까 분모에 있었던 질량을 우변으로 넘겨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싶은 거죠. 전혀 잘못된 건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한테는 분명히 기체 시료로서의 분자량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음 같은 우리가 바로 식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작성을 해주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분명히 기체 상태로서의 압력, 부피, 온도가 필요한 건데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어차피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압력은 기체상에 대한 압력이었고 부피도 기체 움직이는 부피 공간도 다 좋은데 온도가 맞지가 않죠. 295Kelvin이라고 하는 것은 상온을 가지고 써준 거잖아요. 근데 이 온도는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바꿔준 그 온도는 90도씨까지 올려줬을 때를 가지고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90과 273을 더해준,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363Kelvin을 넣어줬어야지 맞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체 상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지 다른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기본만 우리가 챙겨줬다면 가뿐하게 여러분들이 5번을 골라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20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17학년도 즉 13회 바로 미트 기출문제에 앞서서 예비검사로 시행됐던 문제들을 같이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나름의 과거보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좀 많이 쉬워지기도 했었고요. 또 특정한 문제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된 문제들도 다수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동안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요 개념에 관련된 내용들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개념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버려두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챙겨둬야 될 기본 개념들, 주요 개념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내용들 안에서 기출문제들이 응용돼서 출제가 되는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대비하고 있는 시험, 미트 시험과 피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달라진 시험 유형에서도 보여준 바대로 개념을 일단은 먼저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개념들을 문제로 바로 적용시키는, 체화시키는 과정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정보들, 자료 해석에 여러분의 개념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8월 달에 가서 시험 보는 미트 시험 혹은 피트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